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의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문봉철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 김종배의 시선 집중한다. 아, 제가 풀이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길잡이도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게 2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 지기현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판결문을 참고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언제 나왔느냐? 그로부터 사흘 뒤인 22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단에 한정을 해서 파일 형태로 제공을 했는데 비실명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익명 처리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두 피고인을 제외하고 노상원,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등 다른 피고인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름을 모두 익명 처리해서 판결문을 돌린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판결문을 공개할 때 익명화, 비실명화 처리를 했었는데 그 취지가 뭐였냐면 프라이버시 침해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도대체 프라이버시가 뭐가 성립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따라붙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이고요. 두 번째, 재판이 다 공개됐잖아요. 중계됐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뭐 피고인으로 등장했고 증인으로 등장했고 그다음에 신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이름 계속 거론이 됐는데 멀쩡히 영상으로 다 중계해 놓고 판결문에서 비실명화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 지적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건 일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사건이 아니고 역사에 기록될 내란 사건이면 판결문 자체가 기록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 재판부는 참 여러 가지로 국민에게 스트레스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판사 출신인 차성원 교수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AT, H, I, J 등등 도대체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걸 읽어도 맥락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빨리 법원이 좀 발빠르게 조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HB2YI님, 법원이 숨길 게 많은가 보네요. 동해바다님, 참 끝까지 목리를 부리고 떠났네요. 지판사님.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판결물이 실명으로 공개가 되긴 하나요? 그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실명화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그게 유예 기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법조면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장판사 본인 스스로 방송 중계 허용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네, 데이지 님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법원이 빠르게 실명된 판결문을 공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하며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지 하루가 지나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장 대표는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장 대표는 당내에서 요구해온 절윤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극심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엊그제 성명을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넣지 말고 사퇴해라. 그것만이 우리 보수가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는 71명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입장문을 내고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면서 장동혁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저러고도 당이 쪼개지지 않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당이 쪼개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적 이혼과 법률적 이혼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이 걸려 있는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것에 비유할 수도 근데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재산 분할이 아니라 재산 독식입니다. 뛰쳐나가는 곳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푼도 건지지를 못합니다. 남는 곳이 그냥 다 독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힘든 건데요. 박근혜 탄핵 후에 이미 겪은 일입니다. 차갑게 식은 마음만 앞세워가지고 빈손으로 당을 뛰쳐나갔다가 시베리아 벌판에서 동사할 뻔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 떠밀 뿐 등 돌리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등 돌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대로 쭉 가는 겁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것은 그 결정적 시점이 지방선거 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부 분란을 계속하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동혁 체제가 위기에 빠질 텐데 이때가 내용을 넘어 내란 수준까지 치달은 분란의 한 매듭점이 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 같은데요. 새 지도 체제를 꾸리는 전환점이 되려면 세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라도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고개 숙이고 물러나는 경우. 둘째, 최고위원 절대 다수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물귀신 역할을 하는 경우. 셋째,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 이 세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첫 번째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장 대표 기자회견으로 확인된 거나 진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개 숙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최고위원들 절대 다수가 이른바 물귀신 역할을 하는 경우,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의 몇 명과 성향 분포로 봐서는 이것도 별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고위원 자리가 비면 보선 치른다 뭐 이런 거 지금 추진한다는 뉴스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 근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장동혁 체제에 오히려 당원들의 당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방선거만 끝나면 2028년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습니다. 당을 장악해서 평탄히 당권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데 도대체 누가 순순히 고개 숙이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발 잠 좀 자자님, 전륜보다 절장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3944님, 지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없고 오직 개인 욕심일까요? 라는 물음표. 이인수님, 내란 우두머리와 절연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과 절연하겠다고 했군요. 라고 올려주셨고, 상무 광명님은 지금 국민의힘 2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당명 개정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미래로 가는 공화당, 미래연대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이 보고가 됐는데 회의 끝나고 나온 얘기는 이제 지방선거 뒤에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의견이 모아졌고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압축적으로 이제 담겨 있는 건데요. 첫째,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뒤로 미룬 이유가 뭐냐면 혼란 줄까 봐 유권자들한테. 근데 그걸 예상은 못해서 그러면 당명 개정 추진을 했습니까? 도대체 당무가 난맥상이다. 이 점이 하나가 지금 압축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지방선거에 당명 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권 그대로 유지해서 결정권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거죠. 어허.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네, 이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부터 전국을 도는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영남권 등 전국을 도는 민생 경청 행보 함께 보수 재건 이거를 9호로 내건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차피 돌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돌고 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돌기만 하는 건지 그래서 콕 찍어서 출마하는 건지 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한번 봅시다. 네.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알죠. 태진아 씨 소속사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전환길 뉴스 측 주최로 3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가수 태진아는 출연하지 않는다. 행사 관계자가 거짓말로 속여서 태진아의 일정을 문의한 후에 일방적으로 행사 출연을 기정사실화해버린 일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터가 나왔는데 포스터 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버젓이 태진아 씨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경위 설명도 했는데요. 한 연예계 관계자가 며칠 전에 태진아 씨의 이태원 카페를 찾아와서 3월 2일 오후 2시에 킨텍스에서 행사 출연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 정치 관련 행사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정치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관계자는 킨텍스에서 하는 그냥 일반 행사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태진아 씨 사진이 떡하니 들어간 행사 포스터가 SNS상에 퍼져나갔다라고 경위 설명을 하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가수 태진아 씨뿐만이 아닙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재용 씨 측도 자유음악회 사회자로 해당 포스터에 함께 소개가 됐는데 전환길 씨와의 연결성이나 정치적 행사인 줄 몰랐었다라면서 음악회 사회 안 맞는다. 엄중 경고하고 사진 삭제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소프라노 정찬희 씨. 이분도 구두로 3.1절 음악회 출연 부탁을 받아서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린 이 포스터를 이틀 전 지인분이 보내주셔서 알게 되었고 연락드려서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포스터에 올라갔던 사람 대부분이 나 출연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나선 건데요. 전환길 씨는 이성직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논란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는 본행사인 토크 콘서트에 앞서서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약 1시간 진행되는 식전 행사에 불과하다. 가수 섭외 및 홍보물 제작을 포함한 실행 업무 일체는 도급인인 저희 측 권한 밖의 영역이고 계약에 따라 수급인 대행회사 측에서 전담에 진행했다. 섭외 과정의 소통 오류나 포스터 제작 경위에 전환길 뉴스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그러면 어제 오후 7시 기준으로 예매율이 몇 %냐? 1만 석 규모의 592석이 예매가 돼서 5.9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담배가게 순구미님이 무료입니까? 라고 물어주셔서 제가 지금 급하게 알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무료가 아니고요. R석은 7만 원, S석은 5만 원이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가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념 행사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보냈습니다. 의원 시절에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를 의식해서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움직임도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20일 의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뺀나라는 얘기 또 되풀이했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수위 조절을 하면서도 본심은 여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본의 본심을 확인할 추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조종철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과 가수 김창렬 씨가 지난 19일 일본 시마네현 소재 요나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 내 독도 관련 행사와 역사 왜곡 실태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김창렬 씨는 19일 바로 그날 그리고 조정철 사무국장은 다음 날인 20일에 한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일본 당국은 김창렬 씨의 입국 불허 명분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참 이게 거의 한 30년 전 얘기던데 보니까 그걸 문제 삼았다고 하고요. 조정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방문 당시에 체류 목적과 다른 독도 홍보 활동을 했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멀고도 가까운 이웃인가요? 라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장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하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분명 주목거리입니다. 이 셔틀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과의 대립 때문에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기조에 결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본색을 드러낼지 모른다라는 점. 바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프레님이 저런 나라랑 미래를 도모할 수 있나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공직윤례 시스템 이 사이트에 부동산 공정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공직자의 재산을 신고하고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비위 제보 창구를 열어서 신고된 내용을 조사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오, 잘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야 뭐라도 하는 게 당연히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실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보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조사할지가 결국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경위 파악, 현장 조사 등등을 할 인력이 있는지부터 이걸 좀 먼저 살펴야 되는데 보도를 보면 제보가 접수되면 소명을 요구하거나 추가 심사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앉아서 알아본다는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잘 되겠냐라는 또 우려도 같이 올라오고 있네요. 잘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요. 뉴스 들어보시죠. 1년 가까이 진행됐던 상호관세 무효 소송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최종 결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받은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무역법에 근거해 약 사흘 뒤부터 10%의 관세를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는 것. 요랬는데 그리고 하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말을 바꿨습니다. 무역법에 근거한 관세를 10%가 아니라 15% 부과한다. 하루 만에 입장을 또 다시 바꿨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럭비공 튀듯 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정말 세계 전체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럭비공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가 되는 건지 이게 정말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 건데 이건 제가 여기서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 네, 법이 허용하는 한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저 법적 태클이 한번 좀 세게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 좀 이제 고꾸라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만회하려고 할 텐데 만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세계 이 걱정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좀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HJ님이 그럼 받은 관세 환급해 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걸 또 미국이 발빠르게 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인터뷰에서 풀어보도록 하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